저는 환경보건학과에 있고요. 또 이경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한 부분이 있어서 어쩌면 여기 있는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 대상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린이, 특히 산모, 영유아 이런 민간군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순서로 한번 해봤고요. 환경호르몬이 왜 또 무엇인가, 또 왜 중요한가, 그것이 왜 어린이들한테 특별히 더 중요한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환경호르몬이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제가 중간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말씀을 중간에 질문해도 됩니다. 환경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또 한때는 그걸 많이 썼는데 저는 그게 환경호르몬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잘 다가가는 표현인 것 같아요.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 이런 이름을 번역을 하면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데 환경호르몬이 훨씬 더 사람들 잘 다가가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호르몬을 잘 이해하려면은 호르몬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호르몬이란 내분비 기관에서 만들어져서 여러 조직에서 우리 몸 전체에서 대사, 세포 증식 등등을 매개하는 물질인데 내분비 기관이라고 한다면 뇌하수체, 시상하부, 갑상선, 부신, 또 생식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르몬은 크게 구분한다면 지질 계통이 있고요. 지질도 이제 이 스테로이드계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에스트로겐의 일종이고 저건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요건 이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두 종이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덩치가 큰 것도 있어요. 단백질 또는 펩타이드로 이루어진 호르몬들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작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이루어지는 양상은 작동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 보면은 여기서 인슐린을 예로서 들어보겠습니다. 노란색은 세포고요. 인슐린이 주로 하는 일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겁니다. 혈당이라고 한다는 것은 혈액을 타고 다니는 이게 당인데요. 글루코스인데 저 그림에서 볼 때 노란색 단추처럼 보이는 것이 인슐린이고 얘가 세포에 부착을 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기 있는 어댑터 같이 생긴 파란색에 딱 붙으면 세포 저 바깥에 혈액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에 있던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붙어 있을 때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걸 어댑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얘가 이제 호르몬이 역할이고 그런 인슐린이 하는 일들은 그래서 좀 남아도는 또는 과도한 혈당들을 세포가 쓸 수 있도록 하고 과잉의 경우에는 저장하게 하게끔 하는 것들이고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더 필요하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쓰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문제가 생긴다면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호르몬들에는 호르몬이 이제 인슐린을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구분해 본다면 이렇게 머리에 있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또 부신, 갑상선, 생식소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지만 이런 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여기 있는 모양들을 다양한 호르몬들 가운데서 이 구조들을 가만히 보면 비슷한가요? 비슷한 게 보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 파란색만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의 일종이고 요거는 에스트로겐입니다. 얘는 비스페놀 A인데요.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죠. 그렇죠? 다르게 보이는데 아까 어댑터의 입장에서 볼 땐 얘랑 혼동할 수 있습니다. 얘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다이에스틸베스트롤이라는 물질인데 여기 예전에 임신되었을 때 유산 억제할 수 있는 입덧도 줄이고 그런 걸 많이 처방이 됐는데 이거를 복용한 엄마가 여자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컸을 때 아주 특이한 그런 암에 걸리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도 뭐 잠복고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여아들에게서 질서남이라는 아주 특이한 암이 나타난 걸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얘와 얘를 놓고 봐도 상당히 비슷하죠. 우리는 비스페놀 A를 에스트로겐 미믹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옆에 있는 것을 볼까요? 갑상선 호르몬인데 요 위에 트리클로산은 우리가 항균제로 많이 쓰고 있는 물질이에요.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다이옥신의 일종입니다. 다이옥신이 한 물질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물질인데 다이옥신의 일종이고요. 또 옆에 있는 것들도 또 다른 다이옥신의 일종입니다. 또 다이옥신이랑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PCB도 있고요. PCB는 예전에 절연 물질로서 이 변압기에 썼어요. 지금도 전자회로에 쓰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이런 것들이 갑상선 호르몬이랑 상당히 닮아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비슷하면 기능도 유사하게 할 수 있고, 보통 독성학에서 기본적인 원리는 많이 들어오면 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다 독이지만 그 용량 때문에 어떤 물질은 작은 용량으로도 독이 될 수가 있고, 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와도 독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원리에서 볼 때 환경 호르몬 물질들은 조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아까 호르몬이 미량으로도 중요한 신진대사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본다면 환경 호르몬들은 아주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 몸에 충분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환경 호르몬들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주느냐,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너무 많고 어떤 것들이 입증이 된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많이 공부가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스페놀 A를 예를 들어 본다면 아마도 이 뇌 발달이나 신경행동 장애 같은 걸 관련되어 있다라는 보고가 꽤 많이 인체에서도 보고되고 있고, 암수 생식 기능의 영향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암에도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면역 반응에 관련된 보고도 있지만 좀 더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걸쳐 있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들은 그만큼 많은 그 대사에 기여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이런 환경 호르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에게 노출되면 어떠한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태아와 영유아에 더 안 좋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걸 충분히 어린이들이니까 안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이는 사실은 몸이 작은 어른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을 별로 못했던 오스틴 파워인데 아시는 분 아시죠? 미니미. 이 미니미는 어른입니다. 사실은 성인이에요. 부인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작죠. 이 그림을 쓴 이유는 그냥 웃자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어린이가 작은 어린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사를 빨리 해야 되고 세포 증식도 상당히 활발해야 되고 면역 체계는 어른에 비해서 미성숙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건강 영향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처음에 그 어렸을 때 생긴 건강 영향이 나중에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이 그림에서 본다면 X축은 시간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플라스티시티는 가소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사람의 능력도 관련될 수 있지만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해성도 커질 수 있겠죠. Y축은 위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이 리스크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걸 볼 때 나중에 어렸을 때 문제 있었던 부분들을 빨리 고친다면은 로우 리스크로 바꿀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기껏 해야지 조금 낮추는 역할을 한다던가 좀 더 일찍 한다면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 상태에서 영향을 주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조기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낮은 위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을 볼 때 어린이에게 좀 더 어린 태아 영유아에게 있어서 그 환경 호르몬들의 노출을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이것을 도하드라고 얘기하는데요. 도하드는 Developmental Origin of Health and Disease인데 쉽게 말하면 사람의 건강은 엄마 뱃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타임지에서 이런 표지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2010년도에 나왔는데 관련된 연구가 꽤 오래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를 준 것들은 존 마커라는 분이 이런 관찰 연구를 통해서 마커 티어리라는 것을 제안했었어요. 1900년대 초기에 대기근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일어났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굶어 죽었고 그 가운데에서는 엄마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또 어린아이 임산부도 있었는데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빨간색은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지역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근이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나이가 들어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지역들을 보니까 굉장히 지역적으로 일치하는 거 보면서 이거 뭔가가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장애까지 정신분열증도 여기 관련되어 있다라는 연구들이 막 나오면서 이게 왜 그런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이거를 프리네이탈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기 관련된 기전은 아마도 재택기간 중에 태아 성장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해본다면 아마도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수정체가 정제와 난제가 만나서 지놈이 결정되었을 때는 유전체는 변함이 거의 없죠. 변함이 없지만 그 모든 유전자가 다 발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은 더 발현할 수 있고 덜 발현할 수 있는 그 조절 정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문을 후성유전학이라고 부르죠. 에피지네틱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걸 여기에 도입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전 슬라이드에서는 생애 초기 노출로 인해서 아이들이 성인병에 걸릴 수 있는 비만, 당뇨병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학술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영양소 공급이 기근이든 아니면은 혈관이 수축돼서이든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는 아이는 태어날 환경이 척박하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몸으로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되고 약간의 양분이라도 남게 된다면 잘 저장해서 안 좋을 때 쓰려고 하죠. 비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근데 실제로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척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몸은 이미 세팅이 완료된 거죠. 그러면 쉽게 살찔 수 있는 체질로 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유전자가 아까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유전자의 염색체 유전틱 베이스는 변하지 않는데 에피제네틱 체인지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산전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한 가족입니다. 다 여자들이고요. 할머니의 딸들입니다. 4대죠. 왜 4대를 해놨을까? 아까 에피제네틱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환경 호르몬에 의한 작용일 수 있는데 그게 태아에게 뿐만 아니라 이 태아가 난자를 갖고 있다면 보통 이제 인간은 일생쓸 난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환경 호르몬에 의한 데미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받게 되면은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분으로 친다면 손녀가 성장할 때 애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멀티 제너레이션 스터디를 할 때는 4대까지 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 질환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분류를 해볼 때 대사질환,
비만, 심혈관 계통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생식 발생학적인 장애, 그다음에 신경행동 발달 장애. 이 부분은 뭐 틱이라든지 또는 ADHD 또는 어티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알레르기나 천식, 호흡기 장애들도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염 안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가끔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실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이기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생활용품에 우리가 노출되고, 속에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고 있는데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기영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많이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서 생활환경 제품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이거는 올해 이제 판매 금지가 되어 있는 성분 제품들 가운데서 유해 화학 물질, 특히 발암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환경 호르몬 물질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뭐 여기서 볼 때 PFC, 요거는 PCB, 저희가 몇 년 전에 엄마들에게서, 젊은 엄마들에게서 모유를 받아서 측정을 해봤더니 거의 모든 분들한테서 나왔어요. PCB가. 물론 어떤 분들은 좀 낮게 나오고 좀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 평생 PCB가 뭔지 또 직업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온 분들도 있고, OCP라고 하는 것은 오게노 클로라이드 페스티사이드, DDT 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용 금지가 되었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PBD 같은 것들은 방염 처리한 내장재, 카펫 이런 데에서 지금도 일부 쓰이고 있습니다. PFC 같은 것들은 집에서 쓰는 프라이팬이라든지 또는 아주 얇은 플라스틱 도마 같은 거 있죠. 또 코팅 재질들 이런 부분에서 쓰이고 있고, 제 운동화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신발 가게 보니까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은 물이 안 들어간대요. 젖지 않는다고 하고, PFC입니다. 그것도 공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유용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몸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비스페놀 A는 여러분 잘 아실 테고, 프탈레이트, 파라벤 등등등이 있는데 물질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쓰이고 있죠. 프탈레이트만 보더라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가운데 굉장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자량이 작은 것들은 이런 스프레이나 향수 같은 데 화장품에도 포함되어 있고, 분자량이 큰 것들은 플라스틱 제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지우개는 사실 뭐 프탈레이트 덩어리라고 봐도 되죠. PCB로 만드는데 얘네들을 말랑말랑하게 만들려면 PCB 아니라 PVC로 만드는데 딱딱한 PVC에다가 가소제를 집어넣고, 지금까지 제일 많이 썼던 것들은 DHP죠. 그렇게 해서 열을 가하게 돼서 보면 말랑말랑해져요. 굉장히 다양한 프탈레이트를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 호르몬이 어떻게 활용되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본다면 러버더키, 프탈레이트들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고, 이건 소화기 그 자체라기보다는 방염 제품, 방염 처리된 제품들 안에 이런 플레임 리타던트들이, 물질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PBD 같은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오게닉 포스페이트 계통들도 방염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페놀들은 벤젠고리에 OH가 붙은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구조체를 대부분 우리는 페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약으로도 쓰이고 있고, PCB는 설명드렸고, 페스티사이드는 꼭 농업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가정용 살충제도 마찬가지고요. 등등등.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노출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보시게 된다면 거의 모든 제품 속에서 볼 수가 있고, 가만 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좀 낮은 농도에서 노출될 수 있는 어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않는 화학물, 사람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들은 낮은 농도에서 대부분 환경 호르몬과 같은 기능을 한다. 심지어는 중금속도. 그렇게 보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경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는 팀에서 만들어낸 표인데요.
노출 정도와 독성 정도,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해서 볼 때 지금 현재 2016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물질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될까를 봤는데요. 좀 복잡한 이름들이 있죠. 색깔로 본다면 프탈레이트들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많고, 단연 DHP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물질들입니다. 비스페놀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마트에 가면 비스프리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비스페놀 A만 없습니다. 비스페놀 A의 기능은 필요하기 때문에 비스페놀 F, 비스페놀 AF, 비스페놀 Z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어떤 것들은 비스페놀 A 못지않은 독성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거에 대한 독성을 정확히 몰라요. 파라벤들도 방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름도 어렵지만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MSDS는 사실 그 공장, 산업장에서 이런 물질 다루는 사람들한테 혹시 노출되면 혹시 여기 묻거나 먹게 되거나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거지만 그래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나 또는 이런 DB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분 시민들이 쉽게 외부로 볼 수가 있고요.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독성 내용은 담겨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요거는 미국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품에 어떤 물질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독성을 갖고 있는가. 요 그림은 이제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식약처의 일부 기능하고 그다음에 아까 산업보건연구원에서 만든 DB 정도밖에 없는데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개되고 확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들이. 거의 결론인데요. 생활용품 중에 화학물질은 안전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전할 수 있다. 조건부로. 만약에 제품의 전 성분이 다 표기되어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보고 안 좋은데 내가 모르는 건데 알아봐야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면 피하면 되죠. 그것이 만약에 제품의 그 물질 자체뿐만 아니라 혼합에 의해서 또는 포장재 용출에 의해서 되는 그런 경우까지 포함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기업이 미리 그 독성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조사해서 알려준다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동물 특정 종에 대해서만 실험을 한 다음에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흡입 노출이 대충 되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먹여서 독성이 있나 없나 정도만 보고서 한 종에서 괜찮다 싶으면 그것만 갖고서 동물 실험에서 검증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정해진 용법 안 지키는 경우가 우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 이거랑 섞어서 쓰면 훨씬 효과가 좋아져라고 쓰고 있는데 비유를 들자면 라면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포장지에 써 있는 대로 먹는 거예요. 제품을 가장 안전하게 쓰려면 제조사에서 권한 대로만 씁니다. 아까 이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이 날 때 옥시 제품 중에 하나가 데톨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유튜브에 올렸어요. 막 항의하는 거를. 내가 이걸 입고 화상을 입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다 발랐냐면 자기 신체 중요 부위에 발랐어요. 나는 그 사람이 왜 사타구니에다 그걸 바르고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거기다 바르고 화상을 입었대요. 피부가 굉장히 얇고 또 혈액이 많이 분포하기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수 있겠죠. 손보다는. 아무튼 정해진 곳에 정해진 양만큼 바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상.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독성 참고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언론에 문제가 되면 기준치를 10배 초과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치라는 게 뭐냐? 저희는 독성 참고치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거를 정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까 이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물 실험을 주로 해서 안전계수를 우리가 작용해가지고 보통 보는데 사람한테 사고 났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개 동물한테서 옵니다.
동물한테서 안 아플 때까지 농도를 주고 그 농도 갖고서 사람한테 직접 쓰기 어려우니까 한 10배 정도 보수적으로 쓰고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10배 정도, 그래서 한 100배 정도를 우리가 동물 실험 자료를 낮춰서 적용하고는 있지만 요걸 보면 요 TLV는 법적인 허용 기준은 아니지만 법적 허용 기준에 영향을 굉장히 주는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농도들이었어요. 벤젠의 농도들인데 벤젠이 이만큼 노출되면 안 좋다라는 것이 46년도에는 100ppm이었습니다. 57년도에는 25ppm, 지금은 0.1ppm. 그러면 1950년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벤젠에 강한 사람들이었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특이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노출 허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분모로 놓고 현재 노출되는 정도를 자로 놓는다면 1은 허용 기준만큼 노출되는 것이고 0.1은 10배 낮게 노출되는 것이고 10이라고 한 것은 10배가 더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다면, 그리고 여기 X축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 아픈 사람들의 그 각각의 사이트마다 퍼센티지예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노출이 많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노출 허용 기준이라고 정한 것이 별로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데이터입니다. 벤젠의 경우에서 특히 건강한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에서만 모은 자료를 갖고 있는 건데 이 데이터는 또 뭐냐면 이 노출 허용 기준으로 설정된 거랑 실제 노출되고 있는 것 정도를 포인트를 찍어본 것들이에요. TLV가 높을 때는 노출도 높고 TLV가 낮아지면 노출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낮추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소련 얘기를 하셨잖아요. 소련에서 예전에 막 미국을 욕했어요. 너네들은 너무 높다. 우리는 아니면 굉장히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못 지켰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노출 허용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발견 때문에 줄어들기도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기준치라는 것은 실제로 그 당시 사회적인 합의와 또 기술적인 수준, 또 시민의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적정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합의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울로 생각해 본다면 어느 쪽으로 우리가 기울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견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화학용품을 피할 수 있을까? 요거는 이런 실험을 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친환경 제품들이라고 표현된 것들, 그리고 웬만하면은 비누 쓰고 웬만하면은 파라벤 들어가지 않은 피치약 쓰고 외식도 줄이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혹시 몸속에서 얘기되는 아까 말했던 환경 호르몬들이 줄어들까? 이런 실험을 사람들을 모아서 해봤는데 거기에 참여했었던 기자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과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 혼자서 자기 데이터라면서 발표를 했어요.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로그 스케일이니까는 어떤 것들은 10배 이상 줄어들었는데 어떤 것들은 별로 줄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그런 생활을 하면 줄어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그 스케일이니까 좀 과장돼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있지만 근데 어떤 건 줄지 않은 것들도 있고 어떤 건 좀 늘어난 것들도 있어요. 아마도 측정 에러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뭐냐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데서 온 거죠.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건 그러면 뭐냐? 어차피 그렇게 해도 못 피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걸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즐길 것인가?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이거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와 내 가족 또 내 자식들을 위해서 크게 본다면 지구를 위해서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수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가 있고
이런 제품들 속에서 있는 것들은 다 필요한 기능이 있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새로운 것들만, 또 이런 거 안 좋다고 하면은 기업들은 항상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항상 그런 제품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괜히 뭐라고 할까, 지나친 공포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무시하는 것도 전혀 이런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인 것에 도움이 안 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것보다는 입증된 걸 쓸 수 있고, 기능성 제품 너무 좋아하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의 노출을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는 테스터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용법과 용량과 사용처에 의해서 쓰는 것들이 좋겠다. 또 너무 절약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PFC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데다가 계속 저장해가지고 오랫동안 모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제 이거 나 혼자서 뭐 바뀌겠나 싶을 수 있지만, 실제로 PBD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던 시민사회 운동이 미국의 경우에서, 예를 들면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한두 사람의 노력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시작된 것이었고, 그것이 퇴출 노력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거고, 우리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초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연대를 함으로써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한 번 살고 죽지 이렇게 보는 것보단 내가 의식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는 사람,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움직인다면 충분히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소 길게 발표를 했었지만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